네, 지금부터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연료제도 보완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토론회는 국회 방송에서 녹화 중계됨을 안내해드립니다.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이 무음으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고 아니면 핸드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사전행사 사회를 맡은 정성호 의원 비서관 김오현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신 경기 양주시 정성호 국회의원 참석하셨습니다. 네, 함께 토론회를 주최하신 경기 동두천시 연천군 김성원 국회의원 참석하셨습니다. 네, 연천군청 관계자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양주시청 관계자와 양주 주민 여러분, 또 양주시의회 전 의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일일이 소개해드려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정성호 국회의원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된 그 인사말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양주 출신 정성호 국회의원입니다. 정기국회 진행 중인데 오늘 토론회를 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김성원 의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리는 못하셨지만은 국회 환노위원장이신 박정희 의원님 또 김성훈 의원님도 함께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같이 준비를 해주신 환경부나 또 산업통상자원부 우리 경기도 관계자께도 감사드리고요. 정말 바쁘신데도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신 장희 교수님, 또 발제를 맡아주신 최기철 연구위원님과 또 토론을 해주실 시민단체 관계자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고용 폐기물 연료의 적정한 규제를 모색하기 위한 위에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 주제는 산업과 에너지, 기후와 환경, 또 생활과 문화 등 연관되지 않는 영역이 없는 매우 어려운 주제입니다. 고용 폐기물 연료는 폐기물 매립이나 소각을 줄이고 저렴하게 에너지를 재활용 측면에서 그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대기를 오염시키거나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물질의 방출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주민들의 그 자발적인 반대운동과 지자체와 업체 간의 소송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고 있지만 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해법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워낙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회피한 측면도 있었고 관계기관 사이에 책임을 떠넘겨온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벌어지는 갈등을 외면하고 방치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발전소 등에 대한 인허가 권자인 산통부, 또 고용연료 생산과 사용, 그리고 대기오염을 규제하는 환경부, 또 일선에서 정책을 집행하고 갈등을 관리하는 경기도, 그리고 찬반 의견을 가진 시민단체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풀어야 할 여러 쟁점들이 있습니다.
입지를 반대하는 일선 지자체와 주민들은 고용연료 사용 금지 지역의 지정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적용 지역과 대상 연료 확대가 또 그런 문제를 요구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양쪽의 입장들을 잘 들어보면서 어떤 사회 경제적 균형을 찾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첨예하고 복잡한 쟁점들에 대한 해법을 다 찾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오늘의 발제자와 토론자들께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주셔갖고 도출해 주신 과제는 옆에 계신 김성훈 의원님이나 또 박정환 의원장님, 그 동료님들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합리적인 대화과 또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기본 감사를 드리고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가운 분께서 오신 분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정숙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이 자리를 함께 마련해 주신 김성원 국회의원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멀리 우리 연천에서 이렇게 같이 함께 오셨고 또 양주에서도 이렇게 함께 관심 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동두천 연천 출신 국회의원 김성원입니다. 헌법 제35조에는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존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이득보다도 국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지 된다는 것이 헌법 정신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그런 폐기물 처리의 필요성보다도 주민들에 대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권리가 우선이다라고 명시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이제 SRF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SRF 발전소 가동에 많은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저 역시 같이 공감하고 또 울분에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SRF 발전소에 대한 인허가 권한은 지자체에 있는 것도 또 현실이고 또 사실입니다. 또 지자체 또한 또 민간 업체 관련 인허가를 무조건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것 또한 또 그 답답한 현실이기도 하죠. 제 솔직한 심정으로는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SRF 발전소 인허가를 모두 취소시키고 싶은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또 그렇게 또 할 수 없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답답한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전적으로 한번 알아본 결과 이제 해외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이렇게 봤을 때 해외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 SRF 시설 자체를 공용으로 운영을 하면서 소각 처리라고 하는 이런 공익적인 그런 목적과 또 주민 건강 보호라고 하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주 엄격하게 그렇게 운영을 관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도 저희가 또 같이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이것이 공익적으로 그렇게 하기보다도 민간 영역에서 하다 보니까 결국 민간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수익 확대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죠. 무분별한 폐기물 반입이라든가 아니면은 품질 관리 체계가 부족하고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결국은 이 지자체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엄격하게 제한하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키포인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큰 틀에서의 방향성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함께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지 되는지 자세한 결과가 함께 도출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옆에 우리 존경하는 정성호 의원님 계시고 또 양정숙 의원님 또 함께 해주시는 박정 의원님 그다음에 김성주 의원님 함께 우리 국회에서 이 문제를 또 초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먼 길 와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 안에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해서 또 의미 있는 결과를 또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양정숙 국회의원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무위 양정숙입니다. 이 여의도가 교통이 좀 불편해서 오기가 힘든 지역이고 또 시간 두시면은 점심 식사도 좀 이렇게 제대로 하고 오시기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식사들은 하고 오셨나요? 예, 지금 이제 고형 연료가 환경 부작용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재생 에너지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도권역에서 어떤 이제 제한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2017년에 지금 자원 재활용의 명목에서 본다면은 사용 규제를 할 수 없겠지만은 또 환경의 영역에서 본다면은 고형 연료가 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원 재활용이냐 아니면은 환경 보호냐 그 중간 어느 정도에서 규제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내년부터 대기 관리 권역법 시행되면서 소형 택배차하고 어린이 유치원 통학 차량조차도 지금 경유차는 등록이 안 되고 있고 지금 친환경차, LPG하고 전기 등 친환경차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고형 연료에 대한 규제는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공론화의 장에서 나오는 귀한 말씀은 저희가 다 참고해서 또 정성우 위원장님과 김성원 의원님 제가 국회에서 도와서 정책과 법안, 제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연 경기도지사께서 서면으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잠시 기념 촬영을 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앞으로 나와서 기념 촬영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좌장을 맡아주신 장영기 수원대학교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영기입니다. 네. 네, 토론에 참석해 주신 분들은 이제부터 장영기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 진행하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를 장영기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예, 오늘 토론회 좌장을 맡은 장영기 교수입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셔서 발제와 토론을 해주실 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최기철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님, 다음 토론자 6분을 모셨습니다. 박정철 환경부 대기관리과장님, 조영재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사무국장님, 박내혁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장님, 최현정 SRF 발전소 및 소각장 대책 전국연대 간사님,
공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님, 김성길 경기 중북부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님. 지금 소개시켜드린 순서대로 주제 발표가 끝난 다음에 지정 토론을 진행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주제 연료 사용 제한 제도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최기철 박사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의 발제를 맡은 한국환경연구원의 최기철이라고 합니다. 제목은 연료 사용 제한 제도의 과거와 현재로 이렇게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저희가 과거에 이제 연료 사용 제한 제도와 관련된 수행했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구성을 했고요. 먼저 제도의 과거 이제 제도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추진 경위와 성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이제 제도와 관련해서 이제 주로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 적용 대상 지역의 확대와 규제 대상 연료 종류의 재설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도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료 사용 제한 제도의 추진 경위와 성과입니다. 연료 사용 제한 제도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사실 이제 80년대에 이제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처음에 도입한 환경 규제 제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관리를 위한 이제 목표를 이산화황 오염도 개선을 우선으로 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조항유 사용 제한 제도가 도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81년도에 처음 도입이 되게 됐고요. 황에 대한 문제는 연료 내에 이제 황이 함유가 되어 있고 이걸 연소하면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연료 내에 황의 함량을 줄이거나 황이 없는 연료를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도입된 제도이고 우선 서울과 주요 이제 공업 지역들을 대상으로 황함량에 대한 규제를 시작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황함량 규제를 점점 강화하고 대상 지역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우의 경우 전국 단일로 황함량 0.1% 이하로 단일된 규제를 시행하고 있고 그밖에 중유 같은 경우에 이제 지역에 따라서 0.3%, 0.5%의 규제 그리고 석탄의 경우 현재는 동일하게 무연탄과 유연탄 각각 0.5%와 0.3%의 황함량 규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도는 현재 대기환경보전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항유 제도만으로는 연료 대기 환경 개선 문제를 이뤄내기 못하자 그 다음으로 도입된 제도가 이제 오늘 이슈가 되는 이제 고체 연료 사용 금지 제도입니다. 85년도에 처음 도입이 되었고요. 고체 연료 사용 금지 제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통적으로 사용해왔던 연료 중에 고체 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이 가장 심각하다 보니까 가장 처음으로의 규제 대상으로 적용을 하게 됐고요. 이 역시 앞에 이제 조항유 사용 제도와 마찬가지로 주로 이제 수도권 대도시와 그다음에 공업 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주요 대상 연료는 석탄유, 그다음에 코크스와 뗄라무스 등이 이제 주력이 되었고요. 최초 85년도에 도입된 이후에 주로 이제 특광역 시들 위주로, 그다음에 경기도 주요 이제 대도시들을 위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이 역시 대기환경보전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입된 제도가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 제도입니다.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 제도의 제도 이름은 조금 어렵지만 결국에는 이제 LPG와 LNG를 사용을 의무화하겠다라는 제도입니다. 88년도에 처음 도입이 되었고요. 도입의 취지는 앞서 이제 저항유 연료 제도와 그다음에 고체 연료 사용 금지 제도만으로 충분한 대기질 개선을 이루어내지 못하자 이제 추가적으로 도입된 것이고
총정률 도입을 통해서 적어도 연료 연소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대기오염 물질들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LPG와 LNG가 공급이 가능한 대도시 위주로 처음에 공급이 시작이 됐고 이제 공급망이 확대가 되면서 점차적으로 이에 대해서 확대가 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주로 이제 공동주택 일부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가 이에 대해서 이제 주로 이제 아파트나 발전 시설로 이제 다양하게 확대되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과 시행령에서 관련 제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처음 도입 이후에 이후에 계속 변천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제도의 규제 수준을 강화하고 적용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것일 텐데요. 저항후 제도 역시 이런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유 역시 이제 연도별로 대상 지역과 화물량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가 98년 이후에는 전국으로 단일화된 기준으로 확대가 되었고요. 중후 역시 이제 지속적으로 1%, 0.5%, 0.3% 수준으로 강화하고 있고 현재 0.3%, 0.5% 지역별로 나누어서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석탄의 경우 유연탄과 무연탄으로 나누어서 현재 단일화된 규정을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체 연료 사용 금지 제도 역시 점차적으로 제도의 변천사가 있어 왔는데요. 이 제도의 경우 기본적으로 지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천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85년도에 최초의 서울과 주요 수도권 대도시 지역으로 되어 있던 것들이 점차적으로 확대가 됐다가 1990년을 마지막으로 그 이후에 이제 행정 개편에 따른 이제 변화 이후에는 현재 큰 변화가 없이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는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제 SO2 이산화황에 대한 오염도 추이를 주요 대도시에 대해서 80년 이후 최근까지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심각했던 곳이 이제 서울이었는데 서울의 오염도가 80년에 약 94 ppb 정도의 수준이었던 것이 2001년에 이르러 6 ppb로 약 94% 감소하는 획기적인 감소 효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황 오염의 경우 이제 대부분 이제 연료의 황을 규제할 경우에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이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컸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이제 연료 규제가 황합량 규제가 이제 제도적으로 안정화된 이후 최근에는 크게 감소폭이 두드러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요 먼지 오염도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미세먼지가 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미세먼지라기보다는 이제 주로 이제 TSP 총 부유먼지나 PM10 정도에서 대기오염을 관리를 하였었고요. 그래서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아래 보시는 그래프가 주요 대도시의 농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가장 높은 오염도를 나타낸 울산의 경우에 88년도에 약 238 연평균입니다. 238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에서 2000년에 52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까지 약 78% 감소하는 큰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점차적으로 감소하지만 2000년 이전 대비에 그렇게 큰 감소를 나타내고 있지 않고 이러한 부분은 사실 이제 연료 규제의 효과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도입된 이제 배출용 기준 강화나 총량제 등의 이제 다른 대기 환경 규제를 통해서 이뤄낸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도에 따른 개선 효과는 영구적으로 다양하게 검토는 해왔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대기오염 물질의 변화는 결국에는 연료 사용량의 변화가 크게 미칠 수 있지만 보시는 표와 같이 해당 기간 동안 연료의 사용량의 변화가 크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 물질은 분명히 감소하고 있고 농도에서도 분명히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이 기간의 대기 개선 효과는 연료 사용 제도의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도 보완 요구 사항에 대한 검토 부분입니다. 가장 먼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 확대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확대에 대한 부분은 가장 먼저 법령과 과거의 확대 과정에서의 이제 사례를 보는 게 가장 먼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연료 사용 제한 제도의 설정과 관련된 현재 권한은 환경부 장관에게 있고, 다만 이건 이제 이와 관련된 각 지역 지자체와 이제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0년대 과거에는 이제 현재의 법령이 아닌 환경보전법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워낙 과거에 있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제도가 확대되고 규제가 강화되는 과정에 대한 이제 충분한 정보를 좀 얻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확인한 부분은 현재 제도에 대한 이제 근간과 그리고 그 당시에 특별 대책 지역 혹은 이제 지역 환경 기준을 근거로 해서 사업장에 대한 연료 사용을 규제하는 것으로 규제함을 이제 근거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사업장에 대해서도 규제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밑에
그 법령 원문을 가져오다 보니까 잘 보이지 않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해당 지역의 그 황산화물의 오염도가 지역 환경 기준을 초과해서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혹은 이제 대기 중에 배출된 오염물질로 인해서 사람의 건강에 유해한 광화학적 스모그 현상이 발생될 때 이런 이제 특별 대책 지역으로 선정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걸 감안할 때 오염 수준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제도 지역을 확대하는 과정을 거쳐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에 대한 확대 부분은 초기에 이제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환경정책위원회를 통해서 특별대책 지역을 지정을 하고 여기에 맞춰서 지역 환경 설정을 활용을 해서 이제 적용을 해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과거에 이제 있어 왔던 부분이고요. 현재는 사실 이제 법령상에서는 이제 대부분 이제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여기에 대한 이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현재는 이제 이런 그 제도의 확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실질적인 어떤 이제 사례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거의 사례로 볼 때 사실은 가장 먼저 중요한 게 각 지역의 대기 오염의 수준이 될 텐데요. 지금 보시는 그러면 이제 2019년 기준에 이제 그 이산화황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이제 오염의 공간적인 분포를 같이 나타낸 것입니다. SO2 이산화황의 오염도의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전국 모든 측정소에서 환경 기준을 100% 만족하는 상황입니다. 미세먼지의 경우 PM10의 경우 약 94.5%를 만족하고 있고, 다만 PM2.5의 경우 이제 관련된 환경 기준이 강화되면서 약 2% 정도의 측정소에서만 환경 기준을 만족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 측정소에서는 환경 기준을 현재 초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의 제도의 도입 취지상 주로 이제 오염이 심하고 대부분의 인구가 거주했던 대도시 위주로 그 확대가 되어 왔는데, 최근에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주로 이제 고농도가 발생하는 부분들을 보면은 주로 이제 특광역시뿐만 아니라 이제 그 경기도나 뭐 충청 남북도와 같이 이제 주요 지역에서 고농도 발생 경향이 나타냄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할 때 어느 정도 사실 이제 그 앞서 제도에서 그 규정한 것과 같이 굉장히 심각한 오염 수준은 아니지만 현재 환경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지역들이 특히 미세먼지 위주로 대부분 존재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그림은 이제 그 주민등록 인구의 각 지자체별 현황인데요. 대부분 이제 여전히 이제 서울에 이제 거주 인구가 높은 편이긴 하지만 과거와 다른 부분들은 이제 주로 특광역시 위주로 이제 거주 인원이 많았던 것에 비해 경기도 등 주로 이제 지역에서의 거주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과거 제도 초기 도입과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할 때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해서 특히 이제 연료 사용 제한 제도를 적용 지역을 확대할 필요성은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만 이제 그 2000년 이전과 달리 이후에는 이제 지금 현재 배출오염 기준 강화나 이제 최근에 이제 그 권역관리 제도를 통한 이제 총량 규제 도입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규제를 수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떠한 제도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달성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규제 대상 연료 종류의 재설정 필요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고용 연료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게 이슈가 될 텐데, 지금 그 앞에 그 가져온 이제 그 법령의 이제 원문은 대경영보전법 시행령 제 42조입니다. 여기에 이제 고체 연료 사용 금지 제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은 기본적으로 석탄유, 코크스, 뗄나무와 숯, 그 밖에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폐합성수지든 가연성 폐기물 또는 이를 가공 처리한 연료에 대해서 규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4번 아마 고형 연료와에 해당될 것 같은 4번 항목의 경우 현재 환경부 장관이 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밑에 이제 그 외 예외 사항들을 보면 특히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폐기물 관리법 제 2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시설, 여기에는 폐기물 에너지를 이용한 시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예외 조항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런 고형 연료의 경우 현재 그 연료 사용 제한 제도, 특히 이제 고체 연료 사용 금지 제도에서 이제 규정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기에서 규제하기 위한 방법은 앞에 말씀드렸던 배출오염 기준 강화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해당 사업장이 총량 규제의 대상 사업장일 경우 총량 규제를 통해서 이제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한편 연료 차원에서의 이제 규제는 현재 이제 그 자연의 전략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0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연료제도의 품질 기준에 따라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고용연료제도 품질 등급제와 관련해서는
물론 이제 이런 품질 관리 방안에 대한 부분과 기준 같은 경우에 이제 SRF의 도입 목적이나 이용 범위,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여건과 주민 수용성 등에 따라서 이제 종합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고 현재 제도에서 이 부분을 규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이제 그 원문에서 이제 그 원문에 규정하고 있는 별표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제 품질 기준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2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이제 일반 고형 연료, 그 다음에 바이오 고형 연료로 나누고 여기에서 품질 기준으로 발열량, 수은 함유량, 그다음에 염소 함유량, 황분 함유량으로 이제 각각의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를 바탕으로 맨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총 3개의 등급, 최우수, 우수, 양호에 대한 3개의 등급으로 분류를 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는 이제 연료에 대한 품질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고 관리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높게 평가가 되지만 이제 이에 대해서는 이제 대기오염물질 관리 측면에서 그다음에 유해대기오염물질 관리 측면에서 이제 이런 이제 품질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은 같이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최근에 올해 들어서 이 고형연료에 대한 이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이제 그 국가 공식 통계가 발표가 됐고 여기에 대한 배출 개수도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현재 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올해 발표한 연료 시설 연료별 배출 개수를 나타낸 것인데요. 조금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공식적인 배출 개수에 따르면은 석탄 등 타 연료에 비해서 SRF나 바이오 SRF의 배출 오염물질 적어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준은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통계와 다르게 제가 그 연구 과정에서 과거에 이제 여러 가지 연구 사례들을 검토를 해본 결과 이런 이제 그 시설별 이제 배출 농도의 편차가 좀 큰 편이 다른 이제 전통적인 연료에 비해서 큰 편이었고 일부이긴 하지만 중금속이나 pH의 배출이 확인된 적이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신뢰성 있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연료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부분들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고형 연료에 대한 이제 해외 품질 기준도 종합 검토를 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짧게만 가져왔는데 대표적으로 유럽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겁니다. 유럽의 경우에도 유럽 전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제 SRF 품질에 대한 규정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와 조금 다른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시장 거래를 존중해서 다양한 품질의 SRF 제품 공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품질 기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순 열량값, 염소 함량, 순 함량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국내 이제 품질 기준과 거의 유사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다른 부분은 EU의 기준도 있지만 이제 각 국가나 이제 국가에 따른 세부 기준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해분이나 중금속에 대한 항목이 추가되고 있음이 조금의 차이점이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럽 사례라고 말씀을 드렸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EU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있고 이제 국가나 국가 내 이제 특정 지역에서 추가적인 제품에 대한 품질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시멘트 소속로나 발전소 등의 이제 관리 필요성이 높은 배출원에 투입되는 제품의 경우 이제 좀 더 법률에서 엄격히 규정을 하고 있는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아래 보시는 거는 간단하게 정리한 독일 쪽 사례인데요. 독일 쪽은 조금 다른 EU 국가에 비해서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SRF를 활용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폐기물에 간주해서 폐기물 소각 법령에서 규정하는 이제 관리 지침을 만족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플러스 이제 연소 플랜트나 이런 소각 시설 같은 경우에 이 품질 기준들을 엄격하게 가져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조그맣게 나타낸 표가 이제 독일의 그 대형 배출 시설에 대한 법도에 마련된 품질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료 사용제도 관련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제 연료 제도가 수행되면서 이제 그동안 있어왔던 이슈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아무래도 수도권에 이제 총량제가 시행이 되면서 이슈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수도권 대기질 개선 광역 협의체 실무위원회 쪽에서 이쪽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금지하는 고체 연료, 그 당시에는 RDF나 이제 FPF가 있겠는데요. 허용을 건의했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기본적으로 물질 재활용과 자연 전략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 제한을 하는 것이 이제 상충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한 여기에 따른 이제 대기오염에 대한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제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대기오염에 대한 이제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할수록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은 없다고 판단하고 넘어간 바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울산시의 경우에 이제 특정 사업체에서 이제 규제 대상에 대한 연료에 대한 이제 이슈가 있었고요. 2015년 이후 이제 고형 연료에 대한 품질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오늘 그 토론회에도 해당이 되겠지만 특히 이제 경기 북부 쪽에서 이제 여러 지역에 대한 이슈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시의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의회를 통해서 지정
고체 연료 사용 제한 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시에서도 비슷한 요구 사항이 있는데 포천시의 경우에는 고체 연료 사용 제한 지역에 포천시를 포함해달라는 것과 함께 플러스 앞에 소개드렸던 이제 황합량 규제와 관련해서 포천시의 경우에 이제 조금 더 낮은 0.5%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0.3%로 강화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밖에 경기도 연천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열병합 발전소 고용 연료를 사용한 열병합 발전소가 설치에 따른 이제 반대 여론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처음으로 이제 그 국가 공식 통계가 개정이 되면서 그 고체 연료 사용에 대한 이제 배출량이 산정이 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대표 대기오염 물질인 PM2.5와 낙스에 대해서 그 통계를 좀 정리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쪽 파이 차트를 보면은 왼쪽이 이제 광역 지자체별 전체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기여, 오른쪽이 배출원별 기여를 나타낸 것인데요. 전체적으로 SRF 사용에 대한 대기오염 물질은 전북 쪽과 충남, 그다음에 경기도 쪽에서 주로 그 2020년 기준 가장 많이 배출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경기도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2020년 기준 평택과 동두천, 안산, 시흥, 파주, 양주, 포천시 쪽에서 관련 사업장 배출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배출원별로 보면은 지역별로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에너지 쪽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을 공식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입니다. 앞에 쭉 설명을 드려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연료 사용 제한 제도가 도입 당시에 이제 대기적에서 획기적인 효과를 도출한 정책임에도 정책임은 분명합니다만, 다만 현재에서는 이제 연료 사용 제도 이외에 현재 그 대기오염질 그 배출용 기준 강화나 총량제 등을 통해서 현재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대기 환경 관리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규제 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도의 확대와 관련해서 제도 확대에 대한 이제 현재 제도상의 이제 권한과 과거 사례들, 그리고 이제 SRF 확대 연료 관리와 관련해서 이제 제도상의 문제와 품질 강화와 관련된 사례를 소개해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으로 이슈가 되는 이제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최기철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6분의 지정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지정 토론 한 5분에서 6분 정도,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환경부 박정철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그 토론에 앞서 이 마이크를 발언할 때는 켜고 발언이 끝나면 꼭 꺼달라는 부탁을 해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입니다. 저희 고용연료 제품, 즉 SRF와 관련해서 환경부의 역할은 제조하고 사용 단계에서의 관리,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것을 이제 사용했을 때 대기 중으로 이제 오염물질을 배출할 때 이거를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부 소관 정책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고용연료 제품이란 가연성 폐기물의 원지를 위해 발전 시설이라든지 난방 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연료를 만든 것입니다. 이런 아무 폐기물에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게 품질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연료 제품을 만들기 위해 전체 가연성이라고 이제 타는 폐기물의 약 13% 정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서 중금속도 10개 항목에 대한 품질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지 분기 1회 현장 점검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 점검에서 품질 기준을 위반할 경우 이제 행정 처분 등의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품질 등급제를 도입해서 고품질 고용연료 제품의 사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최우수 등급 제품이 95% 이상 제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환경 안전성 확보와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이제 신고제로 운영되던 시설에 대한 사용 절차도 허가제로 이제 변경하였습니다.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현황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규제로는 이제 시설을 운영할 때 항상 이제 지켜야 되는 최대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 물질의 농도를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염 물질 농도 규제는 매 5년마다 주기적으로 지금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고용연료 제품을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폐기물 소각 시설보다는 상대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들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속 강화되어 왔었는데 입자상 물질인 이제 먼지에 대한 기준은 15년 이전에 비해 한 2분의 1 수준으로 강화했고, 가스 형태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인 황산화물도 최대 3분의 1 수준으로 이제 강화를 하였습니다.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통합허가 사업장에 포함되어서 이런 대기환경법의 보전법의 배출 기준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배출 농도 기준을 잘 지키는지 이제 TMS라고 실시간으로 이게 질소 산화물이라든지 먼지라든지 그다음 황산화물에 대한 농도를 측정하는 기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감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배출 농도 기준에 더해서 사업장이 배출하는 대기오염 물질의 대기 배출되는 오염 물질의 양에 대해서도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기관리관여법을 지난 이제 2020년 시행을 했고요. 기존에 이제 수도권만 적용되던 배출오염 총량제를 전국 4대 권역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4대 권역의 주요 사업장에 대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에 대한 총량 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 할당된 총량을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이제 과징금을 부과받게 돼서 이제 총량 규제를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출 농도, 이제 배출량에 대한 규제와 함께 앞서 KI 최기철 박사님께서 발제해 주신 연료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980년대 이제 아주 오래 전부터 도입된 제도이고요. 동 제도에는 이제 황산화물을 줄이기 위한 저항유 사용 의무 제도, 그 다음에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소와 공동주택 보일러에 LNG, LPG를 사용하게 하는 청정연료 사용 의무 제도와 함께 석탄, 코크스 등 고체연료 사용 금지를 위한 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체연료 사용 금지 제도는 이제 80년대 14개 주요 대도시에 먼저 도입을 했었고, 이를 점차 일부 확대해서 20개 지역에 현재 관련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료 사용 제한 제도의 추진을 통해 이제 앞서 발제 자료와 같이 서울 지역의 이제 항산가스 농도가 대폭 감축하는 이제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미세먼지 2차 생성 물질인 이제 이산화질소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국회 토론을 비롯해 이제 여러 지역에서 연료 제한 사용 규제 지역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장 대기 관리 담당 입장에서 사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규제 확대를 말씀하시는 지역 주민분들의 의견도 분명히 제가 새겨들어야 하고, 다만 이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폐기물을 이제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자원순환의 측면, 그 다음에 충분한 에너지를 차질 없이 공급해야 되는 이런 에너지 공급의 측면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규제입니다. 이게 배출 농도를 규제하는 것들은 아예 사용 자체를 막아버리는 규제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굉장히 강력한 규제인데, 이런 규제가 도입될 때 이제 산업계에 미친 영향이라든지 기존 사업자에 대한 이제 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러한 연료 사용 제한 제도에 대한 이제 검토를 이제 면밀하게 해나가야 되고, SRF 제품에 대한 품질과 시설 검사를 강화하고 배출 시설에 대한 오염물질 관리도 이제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이제 지역의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민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이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부 전기위원회 조영재 사무국장님 부탁합니다. 예, 산업부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일단 저희 전기위원회에서 하는 업무는요, 그 환경 쪽 업무는 아니고 이제 발전 사업 관련된 인허가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SRF 그 발전소를 포함해서 좀 인허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SRF를 포함해서 이제 다른 발전소는 일단 저희 산업부의 발전 사업 허가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부의 환경 영향 평가, 그리고 지자체 개발 행위 허가, 뭐 이런 다수의 개별법에 따른 그 허가 절차를 거쳐서 착공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첫 관문인 발전사업 허가는 저희 정기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산업부에 최종 결정되는데, 이 정기위원회는 정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서 재무능력 세 가지를 보는데요. 재무능력, 기술능력, 그리고 사업 이행 가능성, 이렇게 세 가지를 심의를 진행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업 이행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사업이 계획대로 되는지 이걸 살펴보는데, 여기서 이제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된 내용이 뭐 직간접적인 내용이 한 두 가지 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온실가스 감축 계획 여부를 보는 게 하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전기 설비 건설 예정 지역의 수용성,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보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드린 온실가스 감축은 직접적으로 이제 환경적인 측면을 보는 게 되겠고요. 그 두 번째로 말씀드린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은 이건 간접적으로 저희가 이제 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사료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최근 환경에 대한 그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어서 SRF의 발전 허가 건수는 급감하고 있고요. 특히 2019년 10월부터 그러니까 폐타이어 같은 비바이오 원료로 되는 SRF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REC 가중치도 삭제가 됐기 때문에 2019년부터 진짜 급감했고요. 매년 0건에서 2건 정도로 허가 건수가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올해는 허가 건수가 전무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정기위원회에도 이제 이 안건들이 올라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SRF 발전소가. 근데 발전소가 심의할 때 저희가 이제 지역 주민 수용성을 좀 과거보다 더 많이 보는 경향이 있고요. 그런 것도 이제 허가 건수 급감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수정 토론자 모시겠습니다. 경기도 박내혁 기후환경정책과장님. 네,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내혁입니다. 그 앞에 이제 환경부랑 산업부에서 오셨는데 환경부랑 산업부는 또 입장이 다르고 또 환경부 안에서도 자원순환과랑 또 대기정책과 대기관리과는 또 입장이 다를 겁니다. 근데 경기도는 이게 다 한 개 부서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오늘 이 토론회에 참석하면서 저희 입장을 정하고 저희 앞으로 정책 방향을 엄청나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같은 부서 내에 있는 이제 팀들끼리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되는 거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같이 좀 공유하고 앞으로 정책 방향을 같이 좀 뭐 산업부도 계시고 환경부도 계시니까 같이 논의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먼저 저희는 2026년부터 이제 수도권의 생활 폐기물이 직매립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다 모든 이제 폐기물을 이제 소각해서 그 소각재만 이제 매립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원유 가격도 계속 인상되고 에너지도 계속 자립률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고용 연료가 조금 필요하다라는 의견은 내부에 계속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계속 있는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SRF라고 말은 하지만 이게 쓰레기 소각 시설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 부분들이 있고 그거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나 우려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계속 뭐 이 상태로 유지하기는 어렵다라는 것들이 또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군이랑 또 주민들 그리고 사업자들이랑 이렇게 경기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그런 갈등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해 나가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만든 자료 보시면 33페이지부터 보시면 저희 대안을 중심으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는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향후에 만들어질 SRF 시설 같은 것들을 아예 입지를 못하게 규제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추후에 좀 더 얘기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문제다. 중장기적으로 좀 검토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 다만 지금 이미 이제 입지해 있는 SRF 시설들에 대해서 그 관리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의견을 모았습니다. 첫 번째는 고용연료 제품의 품질 기준이 강화돼야 된다라는 거는 어느 부서든 저희는 다 마찬가지로 동의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얘기해 주셨는데 뭐 수은이나 납 같은 금속 성분에 대해서 기준을 좀 강화해서 주민들이 그런 우려 자체가 없도록 해주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현장에 나가 보면 고용연료 제품을 이제 보관하는 시설에도 문제가 있다. 거기서 뭐 침출수가 생긴다거나 연료가 변형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냄새도 좀 많이 나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에 대한 규제도 좀 앞으로는 좀 해 나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이제 품질 검사 같은 것들을 할 때도 이걸 좀 더 정밀하게 봐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좀 개선을 해야겠다라는 환경부랑 같이 협의해서 개선해야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TMS라고 굴뚝 자동 측정 기기인데 이게 실시간으로 이제 오염물질 배출되는 상황을 파악하는 장치들이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주민들이 좀 더
쉽게 보실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되고, TMS로는 뭐 다이옥신 같은 그 발암물질이나 이런 것들은 측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는 시군이랑 경기도랑 주민들이랑 같이 이렇게 좀 점검을 해서 이게 실제로 뭐 오염물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나온다면 얼마큼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주민들이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좀 만들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도에서 지금 대기오염 방지 시설에 대한 성능 검사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또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이렇게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아주 소형 시설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SRF 시설들은 저희 지원 대상에 많이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랑 같이 지원 근거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국비도 이제 예산을 편성해 준다면 경기도가 같이 SRF 시설에 대한 관리 방안을 좀 시설적인 관리 방안도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소각 시설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이제 반입되는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비용을 저희한테 지불을 하고 그걸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환원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는데요. SRF도 향후에는 좀 그런 방향으로 좀 만들어져서 현재 이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한테 어떤 경제적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좀 법 체계 안에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는 그 환경부랑 양주시랑 같이 다각도로 좀 대책을 계속 만들고 좀 점검도 강화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네 번째 토론자 모시겠습니다. 최현정 전국위원대 간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SRF 발전소 대책 전국연대 간사이고요. 현재 김차원에서 반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물 맑고 공기 좋은 농촌은 이제 옛말이 되었고, 지역 소도시는 공동화 현상으로 인구 소멸의 길로 들어가고 있고,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만들어진 쓰레기가 대신 그 자리를 채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행법상 폐기물 발생지와 처리 시설이 동일한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아서 지방의 사업장 폐기물 처리가 집중되어 있는 것은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발생한 권역 내에서 처리하고 처리 상한 기준을 담은 폐기물 관리법 일부 개정안은 아직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적어도 환경부가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폐기물 에너지화 재활용이 아닌 진짜 재활용이 가능한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자꾸만 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 14만의 지방 소도시인 김천에서 수년째 시내 한가운데 SRF 400톤을 세우려는 시설의 인허가 절차를 막으려고 하는 입장에서 연료 사용 제한 제도 적용 지역 설정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데요. 환경부가 2019년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2차례 보낸 적이 있습니다. SRF 발전소 소각 이런 인허가 절차가 나중에는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는데, 이런 인허가 지연을 한다든지 어떤 설치 제한을 하려는 조례를 만들지 말라는 그런 조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수도권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대기 환경만큼 지방에서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이렇게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조례였었는데, 그런 것을 좀 막으려는 그런 환경부의 좀 정책에 조금 저희도 항의를 좀 한 적이 있고요. SRF 에너지와 시설 갈등의 시작은 환경부가 이런 고체연료 사용을 규제하려는 움직임, 이런 것이 좀 도화선이 되었고, 산자부가 2019년 10월부터 신규 SRF 발전소를 사실상 신재생 에너지에서 폐지함으로써 그 이전에 허가를 받으려는 업자들이 많아지면서 전국이 동시다발적으로 인허가 다툼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SRF 에너지와 시설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환경 영향 평가를 피해가는 방법으로 발전 용량을 9.9메가와트 이하로 신청하고, 양주 같은 경우도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더 그 기준을 강화해서 아마 4.9메가와트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환경 영향 평가를 걸치지 않으면 주민 동의도 설명회도 필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비민주적인 그런 절차 때문에 좀 가장 불만이 많이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 SRF가 친환경적인 시설로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성상상 이게 소각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1년 청주 북이면 소각장 안말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각장 최초의 주민 건강 영향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었는데 결과는 대조군과 바람 수치인 다이옥신 2배, PAHS에 대해서는 3배가 차이가 났었고 소각장 굴뚝에 가까울수록 중금속, 카드뮴은 수배 가까이 검출되었습니다. 주민들 몸속에 중금속 등 발암 수치가 증명되고 있음에도 환경부는 그 인과성을 부정했고 일부 부분에 대해서 재검사를 해서 아직 결과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나주 SRF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상황에서 야적되어 있던 SRF를 품질 검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납과 수은이 기준치 이상으로 발견되어서 전량 폐기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그 이후로 이제 환경부가 SRF 관리 강화 방안으로 현재 3개 등급 체계를 2개, 최우수, 우수 등급으로 전환하고 SRF 전용 보관 창고 설치 등 6가지에 대해서 보완한다고 했었지만 현재까지도 바뀐 것도 없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환경부에 폐자원가에 확인했을 때는 SRF 배출 개수에 대한 통계도 여전히 좀 구할 수 없다라고 저는 확인을 했었는데 그 부분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는 탈석탄을 명분으로 석탄을 대신해서 그 자리를 폐기물로 만든 연료가 지방의 소도시로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발전소 허가 신청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시멘트 소속류 SRF가 전량 거의 80%가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석탄을 덜 태워 탄소 배출만 줄이면 된다는 식의 탄소 중립 정책이 아니라 탄소 중립 정책의 원칙,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배출 책임자가 부담을 지는 책임성의 원칙, 그리고 취약계층, 취약 지역을 보호하고 불평등을 줄여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하겠다는 공정성의 원칙을 담은 그런 금거국조 같은 말은 없어지고 지방의 소도시, 농촌이 그 모든 책임을 계속하여 지금 떠넘기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 영광 지역에서는 한 수년 거기도 SRF 발전소 건립 문제 때문에 힘들어했었는데 또 최근에는 폐기물 열분해 신기술, 그러니까 똑같죠. 이거 이제 태우는 게 아니고 열분해로 녹인다는 건데 그런 폐기물 재활용 시설이 이제 또 도시가 아니게 시골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신기술은 이제 굴뚝이 없어서 대기 오염 배출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이 시설은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에 세워질 수 있는 걸까요? SRF 정책의 문제는 정책의 미비한 정책 시행, 투명성이 부족하고 지자체 간의 불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 간의 정부의 협력과 투명성을 강조하고 앞에서도 말했던 SRF 품질 등급제, SRF 보관 관리 제도, 지자체 간의 공공협약제도, 반입협력금 등 주민들이 이렇게 원하고 있는 제도, 그리고 정부에서도 하려고 한다고 했던 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책 시행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토론 내용 중에 정부에서 하기로 했던 내용 중에서 안 됐던 부분은 나중에 혹시 답변 주실 수 있으면 보충 설명 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지정 토론 홍수열 자원순환 사회경제연구소 소장님. 그 SRF 문제는 그 에너지 생산의 문제, 폐기물 처리의 문제, 이 두 측면이 같이 맞물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생산 시설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으로만 바라보게 되면은 SRF 문제가 가지고 있는 복잡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우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SRF 정책이라는 것은 국내에 발생되는 폐기물 관리 혹은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폐기물 처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인프라는 어떤 식으로 구축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 측면에서도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가연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이
선별되지 않는 혼합 쓰레기를 소각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냐, 좀 잘 선별해서 좀 잘 태우는 방식으로 갈 것이냐, 이런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잘 선별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폐기물이 아니라 연료 제품이다라고 규정하면서 좀 문제가 좀 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SRF를 연소하는 시설은 연료 제품을 연소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 시설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규제와는 조금 더 완화된 규제가 적용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SRF 사용 시설의 문제는 그 역사적 맥락에 따라서 좀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포괄적으로 SRF 사용 시설의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은 지역 곳곳에서 부딪히고 있는 좀 현안들이 묻혀버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SRF 정책에 있어서 환경부가 사실은 정책적으로 실패한 부분이 소규모 SRF 시설을 신고 제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초기에 경기 북부 지역에 소규모 SRF 시설이 난립되어 버렸고요. 이 난립된 시설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후에 1톤 이상으로 강화를 했지만 문제는 그 이전에 설치된 1톤 미만의 소규모 SRF 시설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1톤 이상은 TM에서 적용을 받아요. 그런데 1톤 미만의 소규모 시설은 현재 TM에서 적용도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부가 SRF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초기에 난립되었던 이 영세 시설들의 문제는 여전히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가 안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SRF 사용 시설의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앞으로 들어서게 되는 시설들의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 기존에 설치되어서 관리가 잘 되지 않는 시설의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 저는 조금 더 강하게 간다라고 한다면 사실 1톤 미만의 시설들은 폐쇄시키는 강경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재산권 등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 1톤 미만의 시설에 대해서는 약간 특별 조항을 통해서 TMS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어도 대기오염 물질 관리와 관련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보겠다라는 것을 통해서 자진 폐쇄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접근법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문제는 현재 법적으로는 쓰레기 소각 시설, SRF 시설 이렇게 시설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RF 사용 시설도 큰 틀에서는 쓰레기 처리 시설, 그러니까 쓰레기를 연소시키는 쓰레기 처리 시설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쓰레기 처리 시설, 그러니까 쓰레기를 태우는 시설들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이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SRF를 막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소각 시설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쓰레기를 태우는 시설의 총량은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를 누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는 것이니까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는 시설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들어서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형태로 변환이 되더라도 쓰레기를 태우는 시설은 적어도 이렇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SRF라고 하는 변종된 모습으로 오더라도 이것은 쓰레기에서 유리한 물질을 태우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관리 원칙은 적용돼야 된다라는 그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주민들이 원하시는 내용들은 민간은 빠져라, 수익성을 추구하는 민간은 못 믿겠다. 그러니까 국가 혹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로 가라라는 주장인데요. 타당한 측면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를 한다라고 한다면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주체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운영하더라도 그 시설 운영의 공공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 공공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의 보완 혹은 규제의 강화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영향 평가와 관련된 이 편법들은 어떤 식으로 제어를 해 줄 것인가. 다음에
민간 소각 시설이란 이유로 주변 지역에 대한 뭐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제도적으로 배제가 되어 있는데 민간 소각 시설을 포함한 SRF 시설의 경우에도 그 시설의 운영자가 주변 지역의 어떤 지원들을 제도에 근거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다음에 그 타지역 쓰레기 반입 문제도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의 지역 간 형평성 문제, 특히 도시지역, 공단지역의 쓰레기가 농촌지역으로 몰려들면서 농촌을 쓰레기 식민지화시킨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것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막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은 지역 간 이동하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차등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폐기물 부담금의 요율들을 지역 간 이동하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인상을 하고, 인상된 폐기물 처분 부담금은 해당 지역의 발전기금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현재 민간 처리 시설에서 징수한 처분 부담금은 전액 국가가 관리하는 거죠. 환경 개선 특별 해결로 가는 건데 이것도 저는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소각 시설 혹은 쓰레기 처리 시설의 설치로 인한 피해는 지역에서 받고 있는데 여기서 발생되는 수익은 민간 사업자와 국가가 모두 독점적으로 가져가는 부분은 지역 주민들의 그 형평성에 대한 문제들을 더 반감을 키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재 난립하고 있는 소규모 시설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다음에 큰 틀에서의 SRF 사용 시설의 운영에 따른 지역 간 형평성, 주민들에 대한 지원 문제, 다음에 운영의 투명성 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구체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문제점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제안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음 6번째 토론장 모시겠습니다. 김성길 사무국장님. 예, 감사합니다. 예, 그 토론문을 써오긴 했는데 토론문보다는 좀 제가 2017년부터 현재까지 의정부 지역에서 활동하지만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에서 제가 6군데 정도 SRF 관련 민원을 받고 현장을 보고 현장에서 조사를 했던 것 중심으로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현재 SRF는 원래 연소시켜서 그 열을 이용한 전기를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구조로 설계가 됐었는데요. 현재는 열이나 전기는 안 팔려도 괜찮습니다. 그냥 EPR, 그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분담금만 받으면 되는 구조로 됐거든요. 현재 36만 3천 원입니다. 2019년도에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그렇게 싸워서 REC 제거했는데 그 당시에 EPR 부담금이 10만 원이 안 됐습니다. 9만 원이 채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36만 3천 원입니다. 1톤당. 그냥 갖다 떼면 1톤 떼면 36만 3천 원을 버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뭐 수지 운반이라든지 선별 이런 비용은 들어가겠죠. 제외하고라도. 실제로 이러다 보니까 아까 그 산자부에서 나오신 분께서 SRF가 더 이상 허가 올해 0건이라는데 올해 연장된 건수만도 제가 확인한 것도 저희 지역에서만 한 건 확인했습니다. 2010 연천 지역인데요. 저기 2019년, 2020년에 주민들과 함께 정말 맞을 각오하면서 싸워서 막아냈는데 올해 보니까 올해 6월달에 그 회사가 또 연장 신청을 냈더라고요. 연장 신청 내서 근데 전기위원회에서 연장 신청 내주는 건 그냥 사업 준비 기간 연장 그러면 제가 최대한 본 게 양주랑 연천에서 4번까지 연장된 거 봤거든요. 그 이후에도 연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히 근데 준비 기간이 보통 2년입니다. 4번 연장하면 10년이거든요. 그 이전 자료를 제가 못 찾아서 모르겠는데 더도 될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전기위원회에서 내준 허가를 언제까지 사업 준비 기간이라는 이유로 연장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이건 좀 고려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면은 보통 SRF 그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래떡 모양을 성형한 거 생각하는데요. 현재 북부 지역에 성형한 제품 쓰는 사용업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성형 제품을 만드는 업체들이 도산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비성형 SRF라고 해서 그냥 잘게 쪼개기만 하면
보일러에 넣고 태우면 됩니다. 쓰레기랑 다를 바 하등 없습니다. 제가 그 전에 2019년으로 기억하는데 그 REC 그 제거 이전에 SRF 전체 그 점검을 환경공단과 함께 돌았었는데요. 양주시에 소재한 모 업체에서는 바이오 SRF인데 나무를 뽀개놨는데 거기에 경첩이랑 못이 섞여 있더라고요. 포천시에 소재한 모 그 SRF 업체였는데 깜짝 놀란 게 라디오 기판이 깨져 있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제품으로 팔려 나가는 거예요. 중금속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품 검사한다고 하는데 사용업체에서도 사용업체에도 걸리기 때문에 점검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면 가장 좋은 거. 양주에도 정말 A급 성형 제품을 만드는 그 제조업체가 하나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정말 100% 그 잘 만드는 회사 그런 거 갖다 그때만 구해서 뗍니다. 그러면 당연히 안 나오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TMS 말씀하셨는데 특히 다이옥신을 가장 주민들이 무서워하잖아요. 다이옥신 분기에 한 번 점검합니다. 근데 점검 그냥 연구소에다가 아무나 측정할 수 있는 업체에다 맡기면 됩니다. 근데 업체가 사용업체에 돈을 받는 판인데 안 좋은 결과 줄 수 없습니다. 가장 결과 안 좋으면 다음날 다시 와서 치료 채취해 가서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도 진행합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를 그 점검 업체로서 들은 적이 있는데 뭐 어느 업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렇게 들은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SRF가 들어오는 것을 믿을 수가 없고요. 아까 그 생활 폐기물 같은 경우는 그 법적으로 시군의 경계를 특별한 경우 뭐 광역 소각장 이게 아니면 넘을 수 없는 걸로 돼 있는데 SRF는 이게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기 때문에 원료예요. 다 넘어다닙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던 그 비닐이 대부분이 양주, 포천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양주 주민들이 가장 반대하는 게 왜 남의 쓰레기 우리가 태워야 돼라는 당연한 얘기죠. 남의 쓰레기를 태우고 보시면 연천은 좀 청정지대라서 제외한다 치더라도 포천, 양주, 그다음에 김포 이쪽 고리, 바람골이 그 경기연구원에서도 밝혔듯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대기가 안 좋은 벨트입니다. 대기 오염 벨트가 섞여 있는데 그 한가운데 있는 양주 포천에 SRF 딱딱 세워집니다. 포천에도 상당히 많은 바이오 SRF 제조 및 사용 공장들이 있는데 항상 주민들이 봄철만 되면 황사 때만 되면 바리케이트 치고 앞에서 문 막고 시위합니다. 근데 나아지는 거 없습니다. 꽤 큰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나아지는 거 하나도 없고요. 결국은 뭐 명절 때 쇠고기 한 짝씩 돌리는 걸로 끝을 맺더라고요. 뭐 그런 경우가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주나 연천, 포천, 동두천에서 태우고 있는 쓰레기 물론 대부분 다 서울 겁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나주에서처럼 SRF 반대하면 자원순환에 강한 님비라고 얘기합니다. 나주 쓰레기 아니지 않습니까? 광주 거 아닙니까? 자기 쓰레기를 자기 동네에서 안 태우고 남의 동네에서 태우라는 사람들이 님비인지 남의 쓰레기 안 태워주겠다는 사람이 님비인지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소송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까 최현정 국장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는 게 있는 게 수도권 그리고 대도시 광역권만 고용연료 허가 안 내주면 뭐하냐. 지금 충청도 쪽에서는 시멘트 소송로에 SRF 들어가는 것 때문에 국민 전체가 들기로 하는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런 지역이 있는데 그렇다면 좀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뭐 환경부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SRF 열적 재활용보다는 물질적 재활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이런 시설들이 많이 일어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물질 재활용 같은 경우는 경기 북부에 제가 과문에서인지 제가 아는 물질 재활용하는 수 있는 업체는 한 군데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열적 재활용과 화학적 재활용 시범단지는 연천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너무 작습니다. 근데 SRF는 너무나 많이 퍼져 있고요. 이런 것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좀 더 도 차원에서 좀 있어야지 가능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토론회가 이제 SRF를 고체율로 규정하는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세계적으로도 그 재생이 불가능한 에너지로 만들어진 열은 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9년도에 우리나라도 신재생 에너지에서 뺐습니다. 근데 그러면 뭐합니까? 그 EPR 생산자 책임 재활용도 분담금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다르게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지지 않고 모두 다 가장 간단한 소각장, SRF 사용시설, 전 소각장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데 그걸로 가서 그냥 업자가 전기 파는 거, 열 파는 거 신경도 안 쓰고 태워서 얻는 수익만 신경 쓰는 이런 구조로 되는 것 자체에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요. 좀 크게 얘기하면 그 폐기물 최종 관리는 국가 책임인데 아까 홍수연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농촌으로 다 밀려가고 있습니다. 의료 폐기물도 연천에 의료 폐기물 소각장 하나 지금 있고 새로 이제 만들고 있는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산업 폐기물도 연천에 산업 폐기물 소각장도 연천에 그 양원리 쪽에 가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다 또 청산면에 SRF 얘기 나왔 지금 열심히 반대하고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기가 지금 시범 가동하고 있어서 주민들에게 피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뭐 비공식적이지만 연천군 간파리에 대규모 하나 들어선다고 업자가 슬슬 주민들 찌르고 다닌다고 좀 첩보가 들어와서 좀 조사하는 중이기도 하고요. 양주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양주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 대기가 안 좋기로 5번째, 6번째 안에 들어가는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하루에 200톤씩 때우는 그런 것들이 생긴다 그러면 당연히 시민들로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SRF가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의 건강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자원을 재활용하고 그다음에 유럽처럼 재활용하고 재이용하고 물질로 재활용하고 화학적으로 재활용하고 정말 남는 것들을 소각장의 형식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열을 뽑고 그 열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가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 맞는 것이고 지금처럼 민간에게 SRF에 대한 이득을 모두 넘겨주는 방식은 업체들의 탐욕만을 부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지정 토론 6분의 토론이 마무리됐습니다. 6분 토론을 듣다 보니까 제 왼편에 정부하고 지자체 측에서는 많은 제도적인 노력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 오른편에 앉으신 토론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역에서 그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잠깐 얘기를 해보면은 그 규모 문제로서 환경영향 평가를 회피하는 문제, 또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관리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인 그 등급 관리라든가 보관 창고 부분이 변화가 없다라는 지적, 또 그 소규모 시설들 경우에는 저 관리 사각이라는 부분들, 또 그다음에 근본적으로는 도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농촌 지역에서 처리한다라는 근본적인 문제와 그 지역 형평성 문제, 또 최근에 그 SRF 시설들이 줄어들지 않는 그 EPR 분담금 그 혜택 문제, 또 측정 부분에서 TMS 가지고 커버가 되지 않는 그 유해 물질에 대한 측정 부분, 이런 의견들이 다양하게 제기가 됐습니다. 나중에 그 토론 진행되면 혹시 정부나 지자체 쪽에서 보충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좀 해주시고요. 자, 여기 6분의 지정 토론 이외에 우리 많은 지역에서 이렇게 참가하신 분들이 오늘 토론에 참석을 하셨는데 그 현장 목소리를 조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천에서 오신 분이 사전 신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분이신가요? 네. 저 토론은 먼저 간단하게 자기 소개해 주시고 간단 명료하게 발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연천군에서 온 서관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국회에 나와서 이런 발언을 하게 되는 몰랐는데요. 그런 날이 왔네요. 그래서 제가 횡설수설할 것 같아서 서면으로 몇 자 적어왔습니다.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천군은 대한민국의 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낙후된 지방자치의 외침과
고통에 국회의원님들께서 지역의 발전과 국민의 건강한 삶의 개선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님과 군수님의 노력만으로는 힘에 부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잘못된 상입법이 지역 주민들의 피해와 나쁜 환경의 악순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정부가 명확히 확인하셔 저희 연천군 청삼면의 환경처럼 피해를 보지 않고 지역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국회의원님들께 저희 연천군 환경 정부 차원의 지원과 대책 마련을 시급히 살펴주시길 요청하는 바람입니다. 지역 국회의원님, 군수님의 노력과 관심만으론 힘에 부친다고 생각하며 국민의 고통이 국가의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있어 국가가 있고 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법으로 저희 연천군 청삼면 주민들은 30년이나 환경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탄소 중립으로 가는 추세이지만 저희 연천군은 탄소 시작으로 역주행하는 타임머신을 탄 지역입니다. 저희 주민들은 잘못된 법에 의해 심각한 환경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 그것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님들 저희 연천군 환경을 정부에서 살펴주시길 저희 주민일동은 간곡히 간청드립니다. 살펴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일단 그 토론을 조금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 한 두세 분 정도의 그 질문이라든가 또 뭐 제언 같은 거를 듣고 거기에 해당되는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 여기 지정 토론 또는 발제하신 분이 그 답변 기회를 또 드리도록 하고 또 이 쉽지 않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언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제언이 필요한 부분들은 또 제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언 신청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은 예, 마이크 켜게 해주십시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일단 국회에서 한번 발언을 하려고 이 자리에 좀 왔습니다. 좀 경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먼저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경기도 연천군 청삼면 대전리에서 온 황의혁 주민입니다. 좀 5분 동안 정도만 좀 저거 하셔도 좀 들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정 운영에 바쁘신 와중에 작은 이의 외침 위에 생명수 같은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 최악의 환경 경기도 연천군 청삼면 대전리 폐기물 소각장 인근에서 살고 있는 황의혁입니다. 참고로 제가 살고 있는 대전리 지역은 산업 폐기물 소각장 3개소, 아스콘 공장 1개소, 건축 폐기물 처리장 2개소, 태빛 공장 1개소, 폐기물 보관소 1개소, 석산 2개소, 레미콘 1개소, 콘크리트 매늘 공장 1개소, 섬유 공장 20개소 등 각종 주민을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유해 공장이 주택가에 밀집해 있습니다. 저를 이곳까지 오게 만든 SRF 소각장은 심지어 주택가 60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그저 살고자 했던 주민의 외침에 대하여 협박성 문건을 제시하며 주민들이 숨 죽이길 바랬을 테지만 주민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거대 로펌을 동원해 힘없고 죄없는 주민들을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저 살려달라 했을 뿐인데 카메라 선생님 잠깐만 이 사진을 좀 비춰주십시오. 보시면 알겠지만 예. 한 분은 얼마 전까지 호흡기로 버티다가 하늘나라 가신 제 할머니 사진이고 한 분은 호흡기에 의존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 가시는 제 아버님이십니다.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부모님을 보면서 저는 집 앞에 있는 SRF 소각장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싶을 심정대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께서 주신 생명인데 그냥 죽기보다는 국회의원님들이 만드신 헌법 35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기에 이곳 국회에 마지막으로 외치고자 용기 내어 나왔습니다. 의원님들
100가구가 살고 있는 조그만 동네에 원인모를 폐질환 관련 암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15분이 넘는다면 믿으시겠어요? 심지어 이번에 건축한 SRF 소각장은 주택가 60m 거리에 위치하고 300m 안에 100가구가 살고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국회의원님, 각종 공장 소각장으로 인해 주민들은 철저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을 야기시키고 있는 공장, 소각장이 합법적으로 만들어졌다면 믿으시겠어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어떤 분도 이러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분들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떠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곳 대전리가 우리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님, 대전리 수백 년간을 이어온 조용하고 깨끗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5년 전 한센인들의 섬유공장을 시작으로 이제는 산업단지가 되었고 더 나아가 소각장 등 30여 개의 유해한 공장이 주민 밀집 지역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지난 수십 년간 우리의 부모님들은 목소리 한번 못 내고 원인모를 폐질환, 암으로 고통에 살아가다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저와 우리 주민들은 이렇게 허망하게 부모님 형제를 잃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년간 살려달라고 정부 기관에 수없이 호소하였지만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에 떠미는 행정으로 일괄하였습니다. 기업에서는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해결하라고만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법에 따라 처리했다고 하고 주민은 죽어가고 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외쳤더니 기업에서는 주민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해와 동의가 안 되시겠지만 이것이 대한민국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에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소각장 인근 3km 7개의 군부대가 위치해 있어 나라를 지키는 우리 조국의 국군 장병들이 병들어 가는 줄도 모르고 군생활하는 실정입니다. 나라의 보배이자 나라의 자산인 군 장병들이 병들어 가는데 조국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요? 국회의원님, 모두 나라를 사랑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님, 나라의 자산인 국군 장병과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님, 제발 저희 고통받는 주민들과 나라의 보배인 국군 장병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두 분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고 일단 그 지정 토론하신 분들 보충 그 발언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정부 측에서 지금 이 지정 토론에서 나왔던 문제 중에 혹시 보충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보충 부탁드립니다. 네. 박 과장님. 예,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입니다. 그 먼저 앞서 그 지정 토론 때 나왔던 얘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저희 오늘 뭐 이렇게 주민분들 서관식 사장님이랑 이제 황희혁 선생님까지도 말씀 주셨는데 좀 이제 관리 실효성 있는 관리, 그다음에 관리 좀 철저히 강화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거에 대해서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SRF 이제 품질 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이제 분기 1회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 점검하고 있고 하지만 이런 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관계 부처에 이제 저희도 촉구하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앞서 최은정 이제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저희 그 품질 기준 강화라든지 이제 보관 시설 유지 관리 강화 뭐 이런 부분들 말씀하셨는데 이제 정부가 하기로 해놓고 안 지켰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입법 예고는 저희가 진행을 했고 지금 관련 절차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그 하위 법령이더라도 개정하려면 이제 지켜야 될 절차들이 있고 그 과정에서 관계부처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추후에 다시 한번 좀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경기도 박리혁 과장님께서 몇 가지 안을 주셨는데요. 이제 뭐 TMS나 이런 것들 지금 현재 앞서 김성길 국장님께서도 이제 몇 가지 항목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입니다. 저희 총 7가지 항목 정도가 TMS를 지금 잡히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거 기술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이옥신이나 이런 부분들은 TMS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이제 말씀대로 자가 측정이나 이런 것들을 의존하고 있는 것들이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자가 측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은 계속 하고 있고 지금 자가 측정 업체들이 뭐 부실 허위하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거 전수 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저희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경기도에서 말씀 주셨던 이제 주민과 뭐 도청과 함께 이런 점검을 해보자. 그럼 저희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 같이 좀 합의가 된다면 충분히 이런 데 자발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인허가권은 경기도에 가 있고 이제 처분권도 경기도 가지고 있는데 환경청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저희가 감시 감독할 수 있는 뭐 장비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같이 함께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럼 같이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 이제 김성길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물질 재활용으로 가야 된다. 그런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방향이고 원래 자원 재활용의 대전제가 물질 재활용이 맞습니다. 그럼 물질 재활용은 이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견체성이나 여러 가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미진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앞으로 제도나 이런 것들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열분에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 저희가 지금 기존 탄소 중립이 얘기 나오고 나서부터 계속적으로 저희가 강화하고 핵심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업들입니다. 이런 부분들 잘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말씀 이상 줄이겠습니다. 네, 혹시 산업부하고 경기도에서 추가 뭐 발언하실 게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예, 저기 산업부에서 좀 말씀드릴 게 있을 것 같아서 김성길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그 SRF가 계속 준비 기간이 연장되면서 뭐 이게 끝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과거에 준비 기간 연장은 저희가 이제 들어오면 그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으면 다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연장이 된 것 같은데요. 올해 8월부터 좀 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을 저희가 받아주는 조건이 환경 영향 평가를 통과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게 통과가 안 되면은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은 중단이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요거를 이제 시행을 하면서 기존 사업자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준비 기간을 일괄적으로 연장을 한 번 더 해주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아무튼 앞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뭐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이런 거를 좀 통과가 되면 이제 되는 걸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두 번째로 이제 저기 그 최현정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9.9메가 이하가 이제 신청하면 아예 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환경 영향 평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기준은 3메가와트 초과입니다. 그래서 발전 허가를 받을 때 저희 전기위원회에서 3메가와트 초과에 대해서는 보고 있고요. 그때 이제 지역 주민 의견도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마이크 산자부는 3메가 이상을 통계를 내고 있는데요. 환경부에서는 9.9메가 이상이 할 때만 환경영향 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내고 경기도는 조례로 5메가와트 이상으로 바꿔놨고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부분 보완 설명드리면 환경부 환경영향 평가 대상은 10메가와트 이상이 맞고요. 경기도는 그 10메가와트 이하의 이제 SRF 시설들에 대해서 환경영향 평가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5메가와트 이상 정도는 다 저희가 환경영향 평가를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추가로 더 뭐 강화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직 검토를 못했는데 오늘 말씀 주신 내용들을 좀 최대한 살펴서 좀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더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가지 더 이렇게 좀 말씀드릴 게 저희 김천 같은 경우는 전 지역이 다 발전소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발전 터빈 없이 그냥 보일러만 가지고 있는 시설을 업체가 진행하려고 하는데 보통 소각장 같은 경우는 100톤 이상 되면 환경영향 평가 대상이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360톤 그리고 관련법을 적용한다면 400톤 넘게도 태울 수 있는 시설인데 전혀 이제 그런 환경영향 평가를 받을 수조차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에서 어떤 주민 수용성에 대한 이런 거를 가지고 인허가에다가 어떤 의견을 낼 수조차가 없는 시설이라는 게 저희 지역이 좀 가진 특징이 좀 가지고 있고요. 또 제가 환경부에 좀 궁금한 게 이런 뭐 개발 행위 허가라든지 건축 허가 이런 절차가 끝나고 나면 이런 거를 행정 소송을 걸쳐서 만약에 어떤 뭐 지자체가
진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좀 방어해 볼 수 있는 게 SRF 사용 허가라든지 통합 허가라는 게 있지만 이건 그냥 허울뿐인 허가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뭐 개발 행위 허가나 이런 거에서 졌는데 SRF 사용 허가에서 이길 수 없잖아요, 사실요. 당연히 마지막에 통합 허가는 그냥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어떤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냥 만들어낸 절차상 졌고 시간만 뒤에는 낭비하는 그런 건데 이게 좀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그런 정책들이 조금 절차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저희 같은 경우는 소송을 해서 4년 동안 행정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갔다가 다시 법원에서 고등법원에서 조정 공고를 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초기화를 시켜놔서 지금 업체가 다시 서류를 제출해서 다시 처음부터 2019년 상황으로 돌아가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럼 5년 동안 주민들이 얼마나 거기에 시간을 쏟아가면서 반대 활동을 했는데 너무 이렇게 진짜 좀 기가 막히고 황당하죠. 다시 이거를 또 싸워야 되냐? 이런 상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 뭐 환경부라든지 이런 정부에서는 이걸 뒤에서 그냥 보고만 있는 다 상황을 저는 모니터링 할 거라고 알고 있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정부 행정부가 손 놓고 보고 있는 거 아닌지 이런 것들은 너무 지자체와 그 주민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게 아닌지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저도 그것과 말씀을 드리면 현재 뭐 모든 허가가 나오고 마지막에 SRF 그 사용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아예 처음에 신청할 때부터 연료의 종류를 정하고 그 사용 허가를 받고 순서만 좀 바꿔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저기 양주에서도 그거 가지고 많이 싸웠거든요. 그 허가 주기 전에 연료를 먼저 뭔지 알고 연료에 대한 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 건축 허가라든지 이런 걸 내줄 수 있도록 순서를 바꿔야지 가능한 얘기지. 건축 허가 다 나온 다음에 SRF 사용 허가만 안 내준다 그러면 당연히 민사 들어가죠. 우리 건축 다 했는데 업체에선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좀 순서만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 뭐 좌장이 조정을 안 해도 토론이 아주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쉽지 않은 문제고 사실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뭐 최대한 하느라고 할 텐데 또 현장에 미치는 거는 못 미치고 또 여기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제도적인 허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또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지정토론 외에 또 의견이 있으신 분, 뭐 제안이라든가 있으시면 의견을 좀 더 받고 질문? 네. 그러면 먼저 여기. 예. 아까 그 배출 연구 개수 주셨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2018년도 KEI에서 한 배출 개수 연구에 의하면 이거보다 SRF나 바이오 SRF의 그 오염이 훨씬 컸고요. 그다음에 그 KEI 말고 다른 연구소에서 한 거에 보면 제 토론문에 써 있긴 하지만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5배 뭐 이렇게 더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좀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출처를 안 적어갖고 저도 기억 못하는데 좀 그런 것들 좀 적용을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로는 SRF가 오히려 뭐 다른 연료에 비해서 더 덜 나온다라고 좀 나왔던 것 같아서 좀 다른 자료랑 좀 함께 비교를 해주시는 걸 이 자리에서 못하겠지만 나중에라도 연구 자료에 좀 포함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의견 감사합니다. 사실 연구하면서 말씀하셨던 부분, 레퍼런스 말씀 안 해주셔도 어떤 건지 다 그 전에 확인을 했었고요. 사실 그 발표 오늘 가지고 온 거는 정부 공식 통계입니다. 올해 처음 나왔어요. 남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제가 연구할 때는 없었던 자료라서 들고 왔던 거고, 저도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밑에 이제 또 추가 의견을 달아둔 게, 이게 SRF 쪽 어쨌든 이제 배출 개수를 정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된 값을 정해야 되는데 이게 결국에는 대표 값을 정해지긴 했는데 저도 이전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굉장히 편차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게 아무래도 이런 편차가 크다라는 건 연료 품질이 균질하지 않다라는 것에서 오는 결과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연료 품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부분까지는 제 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그 질문하셨던 거에 저도 잠깐 첨언을 하자면 그 배출 개수를
그 SRF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얼만큼 되느냐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SRF 시설의 방지 시설을 거친 후에 가장 최후단에서 나오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최근에 들어선 시설의 방지 시설을 다 거치고 나면 낮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착각은 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좀 다른 분한테 기회를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아 그러세요? 예, 그럼 한 번 더 기회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지금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저희 지금 SRF 관련된 그 사업장에서 지금 그 위반 행위가 저기 TMS가 걸려 있어서 철저한 뭐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화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솔직히 저희 지역 주민이 봤을 때는 느껴지지도 않고 이 지금 경기도 광역 환경팀에서 저희가 적발을 해서 저희가 동영상이건 그 기업에서 나온 걸 찍어서 저희가 경기도 광역 환경팀에 신고를 해서 경기도 광역 환경팀 TMS를 확인해서 벌금형도 맞았고 권고까지 한 사항이에요. 저희가 어디 기관을 믿어야겠습니까? 암만 철저하게 한들 저희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그 매연 그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이라든지 맨날 24시간 이렇게 뿌연데 이걸 무슨 관리를 어떻게 해줄 겁니까? 저희는 피부로 저희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대전이 한번 직접 와보셨어요? 경기도에서 산자부건 환경부건 그리고 이걸 관리를 한다 그래도 지금 보시면 기밀 유지도 안 되고 아까 그 저기 환경 저 사장님들 말씀하셨지만 맨날 짜고 쳐가지고 점검해가지고 다 하고 연료는 평상시에 낮에는 좋은 것 떼지만 밤에는 다 몰래 이렇게 하는 거를 저희가 적발을 저희 주민들이 여기 연천군도 있지만 솔직한 얘기로 맨날 24시간 모니터링 할 수도 없지만 그걸 저희가 주민이 새벽이든 2시든 1시든 잠을 안 자고 해서 저희가 지금 이런 사례가 있잖아요. 지금 최근에 저희가 다 적발을 한 거예요. 경기도 필요 없어요. 환경단체 그 TMS 달려있으면 뭐합니까? 그분이 앉아가지고 TMS 이 공장에서 1초, 2초 보지 않잖아요. 이것도 저희가 신고를 해서 그 보는 시간도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은 이 기관에서 저희는 솔직히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정책 말씀을 저희가 주민 생각입니다. 저희가 이게 일반 대기업에서는 이 기업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SRF는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이거를 제 의견이지만 대기업 제가 한 1년 전에 라디오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일하다가 삼성에서도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연구를 하고 해야 가능하다.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탄소 제로로 가려면 한 30년을 투자를 해서 몇 수십조의 돈을 투자를 해야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이게 삼성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인지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 대한민국에서 이 SRF에 대해서 투명하게 앞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대기업, 화나, 삼성 뭐 이런 기업에서 이 지금 솔직히 그냥 일반 기업에서 도사라는 기업도 있잖아요. 인수를 해서 정부가 TMS를 걸고 정부에서 운영을 하면서 더 나아가 이 기술이 자꾸 좋아진다면 세계적으로 글로벌 시대로 저희가 그 삼성이 됐던 하나가 됐던 개발을 그 기계에 대해서 개발을 해서 LA 저희가 유럽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심지어 후진국에서 쓰레기를 대란으로 했을 땐 저희가 LA에 들여와서 그거를 자원으로 할 수 해야지만 저희가 지금 주민이라든지 국민들이 다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무리 대기업이라든지 일반 기업에서 그 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투명하지도 못해요. 왜 저희 경기도가 됐던 군이 됐던 환경부가 됐던 왜 기업을 돈 버는데 우리가 감시를 해야 되냐. 낭비를 하냐. 그러니까 저희가 대기업에서 운영하면 삼성이 됐던 현대가 됐던 그 사람들은 일단은 돈을 벌기 위한 기업이지만 주민도 생각하고 나라도 생각하고 세계적 글로벌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영향이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해야 저희 대한민국 주민들 있는 환경이라든지 다 나아진다고 봐요. 이거를 의원님들께서 좀 잘 만들으셔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해는 게 저희 주민도 살고 기업도 살고 다 국민들이 산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반영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의원님들 언급이 여러 번 됐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견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먼저. 우리 저 연천의 저희 소관식 이장님이나 저 황희혁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제 박래혁 과장이 조금 더 들어주시는 게 좀 낫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이 SRF 관련해 가지고 이게 두 가지 이렇게 뭐 지원과 뭐 대책 마련인데 결국은 대책 마련에 있어갖고 두 가지가 가장 키포인트예요. 뭐냐면은 인풋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의 그 확실성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풋이 뭐 팟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조의 원 소스가 있으면은 사실은 집진 시설에 의해서 다 해가지고 이게 안전하게 처리가 되는데 이게 관에서 하다 보면은 그렇게 엄격한 관리가 되지만은 이게 민간 영역이다 보니까 이게 수익을 추구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경기도에서 안 걸리게.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이제 황혜우 위원장이 얘기했지 낮에는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정상적인 원료를 이렇게 사용을 한다 치더라도 이게 야간에 정말 소음도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악취도 많이 날 정도, 눈에 확 띌 정도의 그런 것이 된다면. 근데 그것을 갖다가 모니터링하는 TMS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일반적인 TMS 시스템이고 그거 외에 지금 황계열이라든가 아니면 다혁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2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디테팅하게 돼 있나요? 뭐 어떻게 돼 있지만 그것이 이게 보면은 인풋을 조절하다 보면은 그 검사를 할 때는 언제든지 이게 조작이라고 제가 표현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컨트롤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주민들은 저기서 다 이렇게 소위 얘기해서 그 조작하는 게 다 보이는데 정부에서는 이게 어쩔 수 없는 행정 절차를 통해 갖고 했다고 치면은 그랬을 때는 보다 엄격하게 관리를 해줘야지 되는데 인허가만 해놓고 관리는 하나도 안 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결국은 이제 광역자치단체에서 지금 인허가권, 최종 인허가권도 있지만은 이 관리 감독권도 강하게 구사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좀 더 관리 감독권을 강화를 시킬 것인가라는 것이 경기도가 해이될 일입니다. 예를 들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하든가 한 번만 걸리면은 그것을 폐쇄를 시켜가지고 주민들이 안전하고 건강에 위해가 안 되게끔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게 단순하게 어떤 기간을 둬가지고 계속 그 조사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나가서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다. 이것도 24시간 내에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경각심이 들어가야지 이것이 운영이 됐을 때 우리 주민들이 같이 이게 이해할 그나마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갖고 이런 뭐 관리 감독권 자체가 아마 광역자치단체에 있으니까 우리 박래혁 과장이 위에 김동연 지사한테도 얘기하고 이부 지사한테도 잘 얘기해가지고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빨리 우리 경기도 광역자치단체에서 좀 더 강화하고 진짜 엄격하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빨리 대책을 좀 빨리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경기도에서 혹시 뭐 추가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라는 네, 저희 지금 광역환경관리사업소도 지금 그 북부 지역에 특히 그 연천 그 청산 대전 산단 내용은 충분히 익히 알고 있고 저희 연천의 도의원님께서도 도정 질의에서 저희 지사님께 그 부분을 강하게 요청하셔서 저희가 좀 점검이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좀 더 엄격하게 단속하고 수시로 단속하고 불시에 단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사업자가 그런 도덕적 해이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을 좀 강구해서 주민분들이랑 상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이거 토론회를 뭐 마냥 할 수는 없고 오늘 뭐 사실 그 중요한 현장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예. 그 좌장으로서 한마디 드리고 우리 자리 만들어 주신 두 분 의원님들이 마무리 말씀 듣는 순으로 마칠까 합니다. 그 좌장으로 간혹 이 국회 토론회에 오면은 이게 참 좀 답답한 경우들이 많아요. 정부 측에서 여러 가지 제도나 뭐 정책이나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현장에서는
그게 피부에 닿기 어려운 또 사각도 있고 문제점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국회 토론에 올 때 좌장을 맡아달라고 그러면 좀 이렇게 피하고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사안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간극들을 줄여나가는 게 정치고 또 정책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마 여기 오신 주민분들은 시원한 답을 얻기는 힘드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사실 다른 토론에 오면은 국회의원분들이 끝까지 남아가지고 참여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오늘 두 분, 김성원 의원님하고 정성호 의원님 끝까지 자리 지켜줘서 고맙고, 여러분들이 제기하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당 부분 역할을 하시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두 분 마무리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발제해 주신 분들이나 또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특히 정말 중요한 게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업이야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기업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특히 해당 시설에 들어갔을 때 지역 주민들이 겪는 피해, 그런 주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하고 관리 감독 이전에 또 인허가 단계부터 철저하게 국민들에게 국민의 건강에 피해 가지 않게 해줘야 될 책임들이 정부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환경부나 또 산통부나 우리 경기도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정말 여기서 보면 연천 대전에서 오신 우리 연천의 주민들, 또 여기 양주에 오신 주민들의 또 어떤 그 불안감들, 아직 가동은 안 됐지만 이런 것들이 잘 고려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저분들이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정말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누대에 걸쳐 지역에 살면서 어느 날 갑자기 잘 모르는 어떤 고용발전소 들어와가 큰 문제 없다 이렇게 들어와서 그냥 봤더니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많은 분들이 암도 걸리고 있고 또 양주 같은 데서 그런 것에 대한 불안감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그게 정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다고 하면 저희도 노력할 것이고, 또 정말 우리 정부의 역할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천에 오신 분들 특히 말씀하신 그런 것들 잘 고려해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해주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필요한 우리 오늘 우리 차장 맡으신 우리 장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가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연천의 주민들께서 했던 그런 우려들, 또 저희 정부에서 발표한 그런 여러 가지 대책들 저희들이 잘 고려해갖고 정말 그래도 그 이전보다는 좀 더 나을 수 있게, 대안들이 제시될 수 있게, 또 주민들이 좀 더 그래도 안심할 수 있게 그런 방안들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2시간이 다른 어떤 토론회보다도 진지하게 또 현장 목소리까지 담고 또 우리 두 분 국회의원님들의 말씀까지 듣고 아주 뜻있고 어떤 새로운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